탄핵 심판의 쟁점이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느냐. 두 번째, 계엄 포고령이 위헌이냐 아니냐. 세 번째, 국회를 장악해서 의결을 못하게 했느냐, 방해를 했느냐. 네 번째, 선관위 장악. 그다음에 5번째, 의원이나 법조인 체포 시도를 했느냐. 이것 중에 하나라도 중대하다. 이거는 중대한 위법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파면이 되는 거예요. 몇 개나 인정받을까요? 5개 다 인정받지 않겠어요. 5개 다? 네. 네. 걸을 타선이 없어요. 너무 막강한 타선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건 피해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중점 들여 보는 거는 국회 장악 의원 체포 시도예요. 아, 네. 이게 이제 어쨌든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의 회의 이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의원들이 자유롭게 회의하고 투표하는 거를 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으려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통제했고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회의를 못하게 하려고 끌어내라고 그러고. 그게 뭐예요? 국헌문란이에요. 네. 국헌문란을 하면 이건 내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라도 명확하게 우리 화면으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다른 거 다 좋아. 1번, 2번, 4번, 5번 오케이. 다 논란이 있어. 근데 이 3번 이것만으로도 이거는 150% 네. 이건 탄핵 인용이라고 봐야죠. 다른 것도 다 중대하지만 특히 국회를 장악한 거는 네. 가장 중대한 문제다. 아니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했잖아요. 그 국헌문란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저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요. 실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안을 의결하려고 국회를 가는데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실질적으로 국회 활동을 방해한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국회 해제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제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요구를 아예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아주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네. 아예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가는 것도 맞고 그 안에서 국회의원들 해제 못하게 하려고 무슨 질서유지는 질서유지입니까? 대통령은 질서유지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군인들이 멀쩡하게 의원들끼리 그 안에서 뭐 여당 야당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어요. 실수 유지할 필요가 없죠. 사실. 없죠. 네. 자기들끼리 빨리 오세요. 빨리 와서 우리 이거 해제해야 됩니다. 요구안을 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네. 안 들어갔으면 애초에 질서 유지할 일이 없죠. 네.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진술도 나왔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국회 봉쇄가 가장 핵심적이고 네. 선관위 장악 시도 이것도 이제 핸드폰을 뺐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인용될 것으로 봐요. 그리고 그 부분은 확실히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네. 정치인과 법관 체포가 있는데 이게 16명 그러니까 여인영 전 반첩사령관으로부터 다들 들었다는 거잖아요. 명단을 받았다. 조지호 청장도 들었고 그다음에 홍정원 국정원 1차장도 들었다라는 건데 일단 실행이 안 된 거여서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은 그걸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기록에는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에 대해서도 여인영 정 사령관이 나중에 이거는 이 리스트 자기가 좀 보고 지시했던 걸 없애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 재판 이상이 걸 줄 알고 계엄 해제된 뒤에 그런 정황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근데 검찰 수사 기록을 과연 증거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모르겠어요. 네. 만약 못 쓴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강하지만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의심이 강하지만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정도로 하든지 네. 아니면 인용하더라도 일부 재판관들이 별개의 의견으로 하지만 이거는 몇몇 그 당사자들이 현재 심판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명확히 입증됐다고는 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쓸 수 있지 않나. 근데 나머지 4개는 그냥 다 이거는 파면도 아니고 발로 차서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면 발로 차서 정도가 앞에 붙어야 되는. 발로 차서 파면. 네. 네. 그냥 가라고 아니고 빵 쳐야 되는 그 정도 일이죠. 알겠습니다. 퇴출. 퇴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헌법재판소 그 선고를 할 때 기각도 아니고 각하를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란죄 철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내란죄를 처리한 부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검찰 조서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도 있는데 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내란죄 철회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나경원 의원이 아마 초반에 처음에 얘기했나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냥 물리적으로
탄핵소추 의결서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란죄가 약 70페이지, 전체 페이지에 약 70%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의 70%를 차지하는 내란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의결서를 쭉 다 봤지만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민주당에 미스일 수 있는데 네. 행위로 갔어야 되는데 형법상 죄로 갔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헌재가 좀 길어질 수 있죠. 순전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행위로 갔어야 돼 맞거든요. 애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사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강요죄 이런 걸 다 빼고 행위로 간 거였던 거였는데 그런 부분을 좀 미스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고치는 게 잘못됐냐?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란죄 70%대 내란죄를 뺐다? 그거는 아주 텍스트에 내란죄라는 이 텍스트만 빠졌지 내란 행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2017년에도 헌재는 그거는 마치 공소장 변경처럼 똑같은 실체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해서 무슨 내란 행위가 빠졌냐?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국민들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알고 국민의힘이 우기는 거다. 철회가 절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형식적으로 절차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미 내란 행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아니 뭐 헌재에서 그거 다 뭐 인정하고 다 만장일치로 다 검찰의 증거 조서 능력 다 네. 인정했잖아요. 다 그냥 우리가 그냥 괜찮다고 해서 판단하겠다고.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시비 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미 뭐 그냥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미 보여줬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면을 결정하면서 가장 크게 이제 내세운 이유가 그러니까 헌법 수호 의지를 그렇죠. 보여주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했지, 수사 거부했지, 체포까지 거부했지. 이러면 사실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는데요. 네, 아 이건 당연히 헌법 분명히 수호 의지 없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막 헌법재판소 나와가지고 본인 진술하는 것들을 보면 해괴망측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공직자로서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비상계엄 요건에 맞게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국회 가면 나 박수도 안 쳐주고 말이야.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탄핵했다고 공직자들 국무위원 탄핵했다고 비상계엄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헌법에.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요. 그런 거를 막 강조하면서 자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잘못된 거지. 바보 아니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거거나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대통령직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네. 하이브리드 전쟁 얘기하고 말이야. 네? 그러니까 헌법 수호 의지 일단 저는 윤 대통령은 헌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법조인이지만 네. 네, 검사 출신으로서 헌법을 잘 왜냐하면 모른다. 비상입법기구 최장목 부총리에게 줬던 쪽지는 비상입법기구에 관련된 사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건 뭐 비상시에 무슨 예산 조직인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을 만약 비상시다 계엄시에 예산을 짜라 이러는 거였으면 그거 한 3명이 짜면 돼요. 그걸 부총리한테 기구를 만들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용현 장관 등이 했던 설명은 택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라는 건 국회 해산권이 계엄시에 대통령한테 있는 걸로 알았던 것 같아요. 감수를 했는데. 근데 87년 헌법 개정으로 과거엔 있었어요. 네. 헌법 개정이 되면서 다 없어졌잖아요. 네. 잘못 알았다. 그것도 그러면. 이분이 79학번인데 아주 옛날 거 박정희 때 시대 그 헌법을 공부하지 않았나 혹시 과거에. 그러니까 대학교 초년 때 잠깐 공부하고 안 한 거 아닌가. 네. 사실은 운으로 된 거 아닌가. 그 헌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호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모르기 때문에 수호가 안 된다.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어떤 인간의 민주주의 또는 뭐 다양성, 다원주의, 예를 인본주의 이런 거라도 알아야 그냥 그게 철학적으로 내공이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헌법을 수호할 수가 없다. 네.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파면을 하게 됐을 때 얻는 이익과 파면을 하지 않았을 때 얻는 이익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크냐도 따지는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파면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파면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만약에 파면이 되지 않으면 제2의 계엄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비교를 한다면 진짜 뭐 이런 걸로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 네. 정말 스포이드로 그 두 가지잖아요.
파면을 하게 되면 어쨌든 국정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질서에 혼란이 좀 와요. 그 혼란과 네.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의 이, 네.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그래서 압도적으로 그때 파면한다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파면하면 일시 대통령이 없어지니까 그에 따른 혼란은 생기죠. 어쨌든 선거도 다시 해야 되고. 근데 거의 물 한 방울과, 그냥 황해 정도의 차이다. 네. 이건 비교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파면하는 것이 훨씬 황해 정도의 이익이 된다.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했어요. 딱 복귀했어. 네. 어떻게 생각되세요? 으아, 너무 무섭죠. 무섭잖아요. 저 인간이 뭔 짓을 할까 이제 모르잖아요. 불확실성이 너무나 증대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금융시장부터 반응을 할 거고, 외국 투자 자금 다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 같은 게 올 수 없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야당은 강력하게 이제 하야 투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내가 경고성 비상계엄을 했는데도 나한테 면죄부를 줬으니까 지금 시위를 많이 하네? 나라가 혼란스럽네? 진짜 비상계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우리 미얀마 구부 독재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봤는데 그런 나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독재 국가로 가게 되겠죠. 네. 그런 나라가 과연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우리가 싸웠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그러한 위대한 성과를 한순간에 말아먹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 것 같아요. 네. 더 이상의 큰 손해가 어디 있어요? 파면해야지, 이상한 사람. 국방부 장관 대행이 오늘인가요? 발표를 냈잖아요. 맞아요. 다시 계엄해도 국방부는 따르지 않겠다. 그 사람 해임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원하는 사람 안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치겠죠, 사실. 그런데 일단 군이 따르지 않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그 잠시라도 어떻게 국군 통수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네. 군이 대놓고 안 따를 건데요? 이미 신뢰를 잃었는데.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봐도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는 파면 외에는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답이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결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몇 대 몇일 것이냐? 8대 0으로 예상을 합니다. 확실하게. 인용. 네, 그렇게 돼야 한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네. 막 거기서 막 6대 2 막 기각각하 의견 나오면은 정말 나라가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니 이제 이 두 명의 이제 이탈표가 나오게 되면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보수 쪽의 성향의 어떤 재판관이 인용에 찬성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타깃이 될 거예요, 엄청. 그 사람 이제 문영배가 문제가 아니야. 네. 네가 보수 성향이야. 너 진짜 가만 안 둬. 막 엄청나게 압박 가할 거고 나라가 엄청나게 이제 야 우리가 한 명만 더 확보했으면은 야 이게 대통령 돌아올 수 있네 이러면서 거래 투쟁이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울 거란 말이에요. 네. 전환길 막 정광훈 막 나와전에 막 발광을 할 거야.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이거는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8대 0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8대 0. 8대 0이죠. 아마 이제 저도 사실 그런 게 있고 많은 분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너무 네. 불안하니까 그런 이제 뭐랄까 약간 상상을 하죠. 불안해서 이러다 4대 4 나오면 5대 3이면 혹시나 네. 주요 언론들은 다 5대 3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나오면 저번에 누가 대드락 기사도 썼잖아. 네.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 불안감을 자꾸 떠올리다 보니까 실제 그 가능성이 큰 걸로 스스로 오인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불안감은 왜 생기냐? 예를 들어서 막 벌들이 많이 있는 밭을, 그러니까 뭐 꽃밭을 네. 지나가요. 아니 저 쏘이면 아프겠는데 이 정도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벌들이 아니라 무슨 살인 쏘는 무슨 이상한 팔이나 이런 게 있다고 봐요. 뭐 말벌 한 번 맞으면 쏘이면 무조건 죽는다. 죽어요. 네. 그러면 똑같은 밀도의 벌들이 있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못 가죠. 네. 이거는 가능성이 아주 작아도 이 가능성이 만일 구현됐을 경우 미치는 혼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이 훨씬 큰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큰 불안감 때문에 그럴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0.0001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략 4천여 분께서 우리 유튜브로 채널 보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그래서 뭐 네. 8대 0인지 아니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럴 것이다라고 가능성 예측하시는 분, 당위성 생각하시는 분 다 한번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좋습니다. 방송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민심이 어떤지 좀 네. 알려주십시오. 민심은 8대0이 94% 정도 나올 거예요. 94%? 알겠습니다. 자, 이게 또 8대0을 두 분 다 이제 8대0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전 11시에 선고하는 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또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8대0이 아니라 의견이 갈리면은 이 결정문을 읽는데도 오래 걸리고 뭐 이견도 소수 의견도 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이 넘어갈 수 있는데 11시로 잡은 거는 30분 뭐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의견 일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상관 뭐 안 해요? 아주 약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큰 상관은 없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탄핵 심판이나 뭐 이런 것도 10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고가 10시, 2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재판관들이 뭐 좀 하다가 회의에다가 좀 늦어요. 그럼 10시 2분에도 들어오시고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을 10시 2분에 들어오면 난리 나기 때문에 네. 여유 있게 잡는다. 여유 있게 잡았다. 물론 10시 뭐 지각해서 아침에 지각 그런 일은 아니죠. 오전에 뭐 좀 얘기한다든지 최종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시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또는 앞에 출근하는데 길이 너무 시위대 막힐 때문에 수 막힐 있고. 수도 있고. 그래서 10시에 만약 한다면 자칫하면은 뭐 시간을 못 맞출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건 그런 뭐 이제 실무적인 문제다. 그렇죠. 재판관 중에 한 명이 뭐 오는데 시위대에 길막해서 늦었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롭게 11시에 잡는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선고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11시에 하면은 인용입니다. 10시에 하면 10시 하면 기각입니다. 또 누가 그거 정리해 놓은 게 있긴 하더라고요. 통계로 다 신기하네요. 네.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처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11시에 하겠다는 것은 인용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평결을 사흘 전에 이미 끝마쳤다라는 기사가 막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제 8대0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이렇게 두 분 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네.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한 짓을 보면 이거를 그냥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귀시키겠다라는 생각과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네. 이거는 탄핵시켜가지고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거라고 봐야죠. 재판관들 법조인으로서 3, 40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꼼꼼히 들여다보면 헌법을 위반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직에 복귀시켜요. 그래서 저는 11시에 한 것이 네. 그냥 우리 국민들에게 사인을 준 거다. 아, 그렇게 걱정하지 생각해요. 말아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11시면 딱 이렇게 되잖아요. 네. 선고가 나면 두 발로 이렇게 안 웃기면은 책임져. 선고되면 이제 두 발로 걸어서 나가라. 나가라 뭐 이런 거. 안 웃겼어. 죄송합니다. 제가 벌주고. 알겠습니다. 벌주고 자, 하나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뭐 에이. 이것도 관심사인데 어쨌든 탄핵 심판 지금 이제 한국이 너무나 이제 양극화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정문에 약간 정치 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하게 하는 메시지가 담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담길지 만약에 담긴다고 하면 어떤 메시지여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담겼어요. 네. 정치적 양극화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권력 구조가 이렇게 돼서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이 비극이 생겼는데 그 원인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진영과 상관없이. 네. 보충 그러면은, 의견으로 담겼죠. 결론으로 상당히 길게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권력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거는 분권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명확히. 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하는 거는 이제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물론 그 뒤에 거기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그건 입법부에서 할 일인데 없었죠. 네. 근데 이번에도 지난번 2017년에 그런 것들을 담았기 때문에 전 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냥 안 담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냥 담담하게 네. 윤석열이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했는지 그것만 쭉 나열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인 갈등, 혼란 이런 것들까지 건들기 시작을 하면 그게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쪽에서는 그걸 가지고도 또 시비 걸지 않을까.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니들이 뭔데 그런 것까지 얘기하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담담하게 그냥 차분하게 그냥 이거 잘못해서 우리 그냥 탄핵 인용한다. 이 정도로 끝마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일단 선고 길이 저희의 예상보다 늦게 잡혔잖아요. 네, 원래 그렇죠. 3월 14일 얘기했는데 20일 정도가 더 늦춰졌잖아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시 진행 상황을 잘 모르죠. 잘 가고 있다가 삐그덕 그건 모르는 거죠. 순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보니 그때쯤이겠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좀 더 늦어서 그런 건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중간에 형소법이 개정된 것도 있고, 또 거리의 극우 목소리가 너무 높은 것도 있고, 또 각자 의견들을 좀 더 내겠다. 이건 역사적인 결정문인데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건 순전히 제 추정인데 네. 근거 없는 일부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끝나면 바로 대선인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순전히 이 스케줄 캘린더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이쪽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시간 끌지 않을까. 네. 근데 4월 18일까지는 넘길 수는 없고 그 직전까지 몰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에서 그 얘기를 대놓고 할 수는 없죠. 양식이 있으니까. 대신 이거 근데 좀 더 봐야 되지 않아요?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에서 2심 무죄가 나오면서 사실은 선고 기일이 잡힌 거예요. 네. 그래서 근거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연관성을 좀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분들 좀 뭐랄까요, 위무용 달래기 위해서라도 네. 그런 정도 메시지. 분권형 권력 구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보고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이 시점에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네. 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야 된다, 복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 정말 사람으로 안 보여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대한민국 1%의 맛을 찾아드리는 통영해인에서 오늘 준비한 메뉴는 통영해인 재구매율 1위 상품인 30년 전통의 부산 로컬 장어 맛집 비법이 담긴 들깨 장어탕입니다. 100% 국내산 자연산 바다장어를 들깨와 시래기를 넣고 장시간 고아, 비린맛은 완벽히 잡고 깊고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들깨 장어탕입니다. 싱싱한 국내산 문어를 알맞게 데쳐내 맛있는 두께로 자른 문어 슬라이스도 준비했습니다. 야들야들 쫀득 담백한 제대로 된 문어를 간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네. 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야 된다, 복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 정말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래요? 네.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정치인과 일반 시민은 좀 구별해서 보자 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정치인이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되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제 그걸 믿고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가 미워해야 되냐, 같이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네. 그러니까 지금 헌재 앞에서 단식 투쟁하고 철야 농성하는 분들, 초선 국회의원들 말고 정치인들, 당협위원장들, 재선급 이상 의원들 다 제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네. 저랑 대선 전부터 여러 가지 윤석열을 어떻게 대통령 만들까, 어떻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했던 잘못들을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으로 윤석열을 통해서 바꿔볼까, 같이 만나서 밤에 만나서 논의하고 날새가면서 토론하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같이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을 복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건 좀 정신병자들 같아요, 진짜 정말. 네. 정말 저런 사람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되느냐, 저 사람들은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생각이 보시기에 들어요. 친하셨다고 했잖아요. 진심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치적인 어떤 살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심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에 캠프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 네.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나윤, 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를 이거를 통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진짜 가깝지도 않았잖아요, 원래. 그죠? 아, 쫓겨나고 김기현, 그냥 뭐 나경원, 윤상현. 완전히 바보 취급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러겠냐고. 그 편에 서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미래를 담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 자격이 있냐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냐고. 비상계엄 성공했어 봐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겠냐고.
한결에 그런 어떻게 말입니다. 됐겠냐고요. 송채경화 기자님 지금 비혼벙커에 들어가서 통닭구이 됐어요. 그런 나라. 아, 너무 무섭게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면 통닭구이 말고 참새구이? 그런 나라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런 주장하는 게 거의 사람이에요. 진짜 전곡을 찌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정말 나 진짜. 정말 신물이 네. 나요 이 사람. 정치인 중에 너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홍준표 시장도 저번에 저희가 100분 토론에서 같이 봤는데 그때 제가 막 물어봤어요. 자, 대통령의 기각을 원한다고 하는데 맞냐 했더니 내란죄 한참 얘기하는 건 늘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거였어요. 내란죄. 이건 내란죄가 될 수가 없다. 기껏해봐야 소유죄.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막 얘기를 네.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법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그거는 대통령의 변호인단, 검사, 판사가 따질 일이라고 빼고 대선 주자시지 않습니까? 정치를 오래 하셨고 정치인으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돼서 돌아오는 게 맞습니까? 네. 정치인 홍준표가 보기에 대답을 못해요. 아, 그랬군요. 본인도 체면이 그 있는 거야. 네. 또 딴소리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아니 그게 아니고 했더니 뻔히 알죠. 내가 딱 눈빛 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제발 물어보지 말아줘. 이런 네. 눈빛이었고. 그러니까 체면이 네. 정치인으로서는 나도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나중엔 저 얘기하잖아요. 기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국정운영 하는 건 그렇고 해야 하는 게 맞다. 와서 네. 기각돼서 아. 본인이 논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주진우 법률위원장도 보수의 색채가 강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분인가 했더니 이분도 4대4 기각 지금 계속 얘기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런 그러면 분들 보면 진짜 신기해요. 신기해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학력고사는 어떻게 수능이었구나. 수능은 어떻게 받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쨌든 진영과 파면된 뒤에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영과 이념과 지역을 떠나가지고 이건 용서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봐봐요.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다 배후 조정했다라고 국정을 막 좌지우지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잖아요.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고 왜 복귀시켜야 되냐고요. 이거 정말 그러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현명하게 결별하십시오. 그래야 국민의힘과 보수파가 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겨들으십시오. 보수에서.